삼성이 미국을 버렸습니다. 7조 원 받아놓고요. 지난 9월 미국은 한국인 317명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연방 요원 500명, 헬기까지 동원해서요. 미국은 자신했습니다. 돈 줬으니까 한국은 꼼짝 못하겠지. 그런데 2026년 삼성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텍사스 공장 핵심 인력 미국 빼고 한국이랑 유럽으로 다 돌려버려.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세계 AI 칩 심장의 95%가 한국 손에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13분, 워싱턴 DC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막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텍사스 경제개발국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캐스린 하워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케이트라고 부릅니다. 48살, 전직 미국 상무부 반도체 산업 담당 정책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국제기술 리스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반도체 정책을 다뤄왔으니 웬만한 위기 상황에는 익숙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터진 그 사건 때문이었죠.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이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 중무장한 연방 요원 500여 명이 공장을 포위했고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죠. 뉴스 화면에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을 말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 내 반미 감정이 들끓었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야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상처는 이미 깊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여파가 텍사스에서 터진 겁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에 접속하니 화면 속에는 텍사스 주지사와 경제개발국 팀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묻어났고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주지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줬다.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그런데 왜 삼성은 표정 하나 안 바꾸는 거냐? 주지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은 4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고용계획서를 분석해보니 미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핵심 인력은 한국에서, 기술진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분산 배치, 정작 텍사스 현지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주지사가 갑자기 탁자를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제 귀를 때렸고 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계획에서 미국은 없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주지사의 고함이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지아주 사건이 겹쳐졌거든요. 우리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는데 삼성이 순순히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나설 리가 있나?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뭐였는지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받고도 그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을 범죄자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텍사스에서 침묵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란 대체 무엇인가? 돈을 주면 정말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돈은 그저 협력의 시작일 뿐인가?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조지아에서 한 짓에 대한 무언의 응답인가?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회의는 새벽 6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로 한 건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라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쾌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 시점은 계속 밀리고 건설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핵심 인력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불만 한마디 없이, 항해 한 번 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조지아 사건 이후로 그 침묵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아니 어쩌면 폭풍 후의 냉담함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했죠. 조지아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등이 켜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만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급히 소집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얼굴에 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속보라는 빨간 글씨가 번쩍이고 있었고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1,000에서 $10만 달러로 인상, 100배 폭등.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가 $10만 달러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외국인 전문 인력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였죠.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반도체 제조업체까지 미국의 첨단 산업은 이 비자로 들어온 인재들에게 크게 의존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문턱이 100배나 높아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한 노동비용 증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이 조금 더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니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계 전략 컨설턴트 박한별 씨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분석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한별 씨는 37세의 젊은 전문가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노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케이트 씨, 조지아 사건과 이번 비자 인상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거웠습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요. 너희 기술자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를 언제든 잡아들일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데이터들이 제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렸거든요. 한국인 H-1B 비자 소지자들의 숫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달랐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었죠. 인텔에서 2,520명, 엔비디아에서 1,519명, AMD에서 641명의 H-1B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통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조지아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을 구금하고 이제 비자 장벽까지 높이면서 우리는 삼성한테 뭘 기대하는 걸까? 텍사스 공장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해 주길 바라면서 동시에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이 모순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그 순간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해외에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 명령을 내렸다는 속보였습니다. 미국을 떠나지 마라, 당분간 해외여행을 삼가라. 기업들의 다급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한별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로 한국 기업들 내부에서는 미국 투자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삼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SK도 LG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저는 창가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의사당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장벽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건 아닐까?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을 끌고 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막아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H-1B 비자 보유자가 많은 산업일수록 특허 출원과 혁신 성과가 높습니다. 박한별 씨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한국 인력의 질적 공헌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 인력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미국의 혁신 엔진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민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건 사실상 전문직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봉에 더해 10만 달러의 수수료까지 부담할 기업이 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서 침묵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조지아에서 우리가 한 짓을 그들은 똑똑히 봤을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동포들의 사진이 한국 전역에 퍼졌을 때 삼성 경영진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미국의 인력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글로벌 인력 배치를 계획했던 게 아닐까? 복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세련된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비난도 협박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공장은 짓되 핵심 인력은 우리가 통제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깼으니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조지아의 쇠사슬이 텍사스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그 침묵이 미국 반도체 패권의 균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 한 부가 놓였습니다. 팍스 실리카 라틴어로 실리콘의 평화라는 뜻이었죠.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협력 체제에 대한 내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고서의 기본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한다.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만 협력한다. 이게 팍스 실리카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참여국들의 투자 흐름이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 기업들이 독자적인 투자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동시에 일본 구마모토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죠.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피더스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매출 3배 증가를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각자 도생의 경쟁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미국의 우산 아래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우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조지아 사건이 그 움직임을 더 가속화시킨 건 아닐까?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경계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그 순간 리암 오코너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암은 42살의 아일랜드계 벤처 캐피털리스트였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죠.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케이트, 돈으로 안전을 사는 시대는 끝났어.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인공지능 칩 개발 투자 현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10억 달러 이상이 이 분야에 쏟아졌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투자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문제였죠. 미국 기업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리암이 손가락으로 차트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이야. 여기서 한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저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몰랐습니다. 그가 알려준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HBM 시장 점유율의 95%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을 쥐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공을 들여 구축하려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도 구글의 자체 개발, 칩도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관세를 걸고 비자 장벽을 높여도 이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거였죠.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을 쇠사슬로 묶어도 결국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리암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어, 케이트. 문제는 미국이 그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야.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달러의 힘, 군사력의 우위,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대에도 통할 거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석유와 달랐습니다. 땅에서 퍼올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였죠.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로 그들의 행보가 더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20조 원 규모의 새로운 팹을 짓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평택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심지어 인도와 베트남까지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기술을 원했고 그들은 그 수요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의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팍스 실리카, 실리콘의 평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미국만의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조지아에서 우리가 보여준 건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과시였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정하기 싫었죠. 20년간 믿어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뉴욕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회의장에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모였죠. 창밖으로 허드슨 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전쟁. 발표자가 차트를 띄우자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2025년 HBM 시장 규모 예상치 350억 달러. 2028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한다는 숫자가 화면에 선명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있다니요. 리암이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삼성과 SK가 저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도 HBM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한참 뒤처져 있었거든요. SK하이닉스가 60% 이상, 삼성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 급등 아닌가요? 국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발표자의 답변은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트 씨,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에는 HBM3 칩이 들어갑니다. 그 칩 없이는 가속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전략이 아니면 뭔가요? 회의가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도 그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하드웨어의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두뇌는 미국에 있지만 그 두뇌를 돌리는 심장은 한국에 있었던 거죠. 오후 세션에서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중 메모리 부문이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미국 반도체 기업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모리는 다른 세계야.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 격차를 보조금 몇십억 달러로 따라잡을 수는 없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기술을 쌓아온 나라의 국민들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었고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혁명의 물리적 기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반도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하지만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선도자의 위치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앞서가지만 하드웨어에서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조지아에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협력과 종속의 차이,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죠. 텍사스로 돌아온 건 열흘 후였습니다. 오스틴 공항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텍사스의 평원이 보였습니다. 삼성의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이 어딘가 저 너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텍사스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주지사는 단상에서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었죠. 삼성이 투자 철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단지가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경제개발국 관계자와 따로 만났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의 채용 계획서였는데 숫자가 이상했거든요. 전체 채용 인원 중 텍사스 현지 고용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파견되거나 유럽과 아시아의 글로벌 인력으로 채워질 예정이었죠. 저는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삼성 측 설명은 간단해요. 첨단 반도체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텍사스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기준에 맞는 엔지니어를 찾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 어렵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조지아에서 우리가 한 짓을 본 후에 삼성이 미국인 고용에 적극적일 리가 없잖아.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텍사스 기자단의 분노가 화면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일자리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냐? 미국 납세자의 돈이 외국인 고용에 쓰이는 건 말이 되느냐?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고 관계자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공식 성명 하나 없이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변명하지 않는 걸까? 왜 해명하지 않는 걸까? 보통의 기업이라면 언론 대응에 나서고 이미지 관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조지아 사건 이후로 그 침묵이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동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제로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지에 수천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그 규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미국에 심고 있는 씨앗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어도 정말 미국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건물은 텍사스 땅 위에 서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기술과 노하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핵심 인력은 한국에서, 공정 기술은 수십 년간 쌓아온 삼성의 경험에서. 미국이 가진 건 땅과 돈뿐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현장 관계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케이트 씨, 이 공장이 완성되면 미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전수되지 않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걱정되죠. 하지만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요. 감정과 일은 별개입니다. 그의 말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텍사스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설명 없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시끄러운 논쟁 대신 묵묵히 공장을 짓고 비난 대신 기술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쇠사슬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힘의 표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의 무게가 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유럽 정책 리더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한별 씨도 함께였죠. 화면 속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산업정책 담당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유럽 반도체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전문가로서 의견을 묻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미국 바깥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독일 측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게 목표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야심은 분명했습니다. 유럽도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프랑스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전략은 신뢰 기반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걸렸거든요.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과 규제로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했고, 조지아에서 보여준 것처럼 언제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과시했죠. 하지만 유럽은 관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의 발언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라는 건 아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 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협력의 도구로 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무기로 쓰고 있었죠. 수출 통제, 비자 장벽, 구금. 반면 유럽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박한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케이트 씨, 유럽이 왜 저런 접근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설명을 이었죠. 유럽은 미국처럼 패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생존을 추구합니다. 2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균형과 협력을 더 중시하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사건 같은 일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파트너를 대하면 아무도 협력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아시아 투자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도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 베트남이 삼성의 주요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 말레이시아가 후공정 패키징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화면에 떴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기업들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독일 대표가 답했습니다. 리스크 분산입니다. 케이트 씨,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 자연재해, 무역 분쟁,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그 변수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조지아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정책 변동성이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신뢰로 팔로우하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신뢰로 연결되려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한별 씨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이트 씨, 한국 기업들이 왜 강한지 아세요? 저는 기술력 때문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끈기예요. 30년, 4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쌓아온 거예요. 미국은 분기 실적에 목숨 거는데 한국 기업들은 세대를 넘어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에서 당한 일도 그들에겐 하나의 변수일 뿐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조정하는 거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것도요. 마지막 패널 토론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장소는 뉴욕의 한 호텔 대연회장,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관계자 500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행사였죠. 저는 패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의 얼굴들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발표자가 글로벌 산업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약 1조 달러 투자가 예상됩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떴을 때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인공지능 혁명, 전기차 확산, 사물 인터넷 보급, 모든 기술 트렌드가 반도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HBM 시장 점유율 95%,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 화면에 뜨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미국 반도체 정책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기업들이 따라올 거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 세계가 따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화면에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떴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아시아도, 심지어 우리의 경쟁자들까지도요. 그리고 그 기술은 보조금 몇십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투자와 헌신, 실패와 재도전의 결과였습니다.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몇 달간 우리가 파트너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조지아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파트너십이었는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저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종속 관계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관계요. 쇠사슬이 아니라 악수로 연결되는 관계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케이트 씨,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오늘 발표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제 동포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양쪽 모두를 이해하려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국적과 인종을 떠나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굳건히 서 있던 신념의 벽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는 다양한 중심이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삼성 텍사스 투자의 리스크 분석과 미국 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노트북 앞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고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정책 권고안, 리스크 평가서, 전략 분석 자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쓰려던 것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보조금 통제, 기술 패권 경쟁. 이런 틀로는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우리가 한 일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생각하고 낮에는 산책하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제 생각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하기로요. 연설 기회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과 인맥 덕분에 워싱턴의 한 국제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 자리를 제안받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듯이 움직였고 문장들이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연설 당일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학자, 언론인.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할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미국 반도체 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는 세계를 종속과 통제의 프레임으로 봐왔습니다. 돈을 주면 상대방이 따라온다. 힘이 있으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저는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30년 넘게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기업들을 봤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신뢰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나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는 종속이 아니라 상호 신뢰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어느 한 나라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려면 우리는 파트너를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범죄자처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회의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네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박한별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케이트 씨, 용기 있으셨어요. 자기 신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조지아 사건을 언급한 건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 사람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과 아시아, 세계 각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종속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조지아의 쇠사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그건 힘으로 얻은 것은 힘으로 잃는다는 진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리가 되자,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이 되자,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짐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도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